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0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도 이진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상 이진만 위원이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좀 그렇죠. 안 좋은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그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뭐 제대로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네. 시즌을 거의 날렸죠. 이제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네. 이글스와 이제 카우보이스의 경기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제가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 좀 이렇게 옷도 좀 연말 분위기 맞춰서 입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민준 아나운서 옷을 상당히 예쁘게 잘 입으셨는데 저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빨간 계열로 입었는데 막상 이렇게 뭐 입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지금 보니까 레드스킨스 색깔을 입었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레드스킨스 상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절대 레드스킨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입은 건 아닌데 입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16주차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리뷰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토요일에 트리플 헤더가 있었는데요. 세 경기 다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경기가 휴스턴 텍산스와 템파베이 벅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어쨌든 이제 휴스턴이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휴스턴이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윈스턴이 윈스턴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 경기는 사실 이제 윈스턴이 그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텍산스의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구 우승 하지만 노 스타일 포인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스타일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칼리지 풋볼은 이제 랭킹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랭킹이 이제 결국 이제 성적도 물론 반영을 하지만 그 랭킹을 매기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저 팀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일종의 정성 평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경기에서 나오는 그런 정량적인 점수 외에 정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스타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저 팀은 스타일 포인트를 좀 많이 받아서 랭킹이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NFL은 그런 어떤 랭킹을 매기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스타일 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텍산스가 칼리지 풋볼이었으면 이날 랭킹이 떨어질 만한 경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우승을 했는데 프로 경기니까 이제 뭐 스타일 포인트 상관없이 지구 우승을 했는데 칼리지 풋볼처럼 랭킹을 매기는 경기였으면 랭킹이 많이 떨어졌겠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이날 윈스턴이 시작부터 인터셉션 2개를 던지면서 그렇죠. 총 인터셉션이 4개였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이머스 윈스턴은 프로 데뷔 이후에 첫 패스가 픽식스였거든요. 그런 선수인데 그게 사실 이 선수의 지금 커리어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인터셉트가. 그렇죠. 네. 근데 이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패스가 픽식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출발은 텍사스가 상당히 좀 좋게 했는데 경기력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날 경기력을 보면 공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야디지가 229야드. 버카니어스가 435야드였기 때문에 템파베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격력이었다. 네. 그래서 공수 모두 사실 질만한 경기력이었는데 윈스턴이 픽식스 초반에 포함해서 그렇죠. 4개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승부를 그냥 안겨줬죠. 승리를 안겨줬죠. 참 그러면서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기는 했는데 텍산스야 뭐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시드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템파베이 벅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윈스턴의 내년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약 여부가 좀 달려있는 이번 경기 그리고 이제 17주차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 한 번 정도를 더 주고 장기 계약은 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올 시즌 내내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윈스턴, 그다음에 또 사실 마커스 메리오타까지 이 두 명의 동기 선수들 올해 상당히 중요한 해다. 네. 장기 계약을 하느냐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사실 이날 경기 전후로 해서
버커니어스가 아마 윈스턴을 조금 더 데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태그를 쓸지 아니면 뭐 트랜지션 태그를 쓸지 해서 어쨌든 장기 계약까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해 정도는 조금 더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경기력을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탯이 다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인터셉션을 비롯한 그 안 좋은 스탯도 올라갔지만 패싱 야드나 터치다운을 비롯한 전반적인 좋은 스탯들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사실 저울질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라는 이제 쿼터백 구루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감독 밑에서 조금 더 데리고 있어 볼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윈스턴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한 해. 한 해 농사가 마감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을 남긴 게 윈스턴 개인적으로서는 좀 아쉬운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버커니어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30-30 이렇게 써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윈스턴이 터치다운 패스가 31개, 네. 인터셉션이 28개예요. 근데 지금까지 NFL 역사상 터치다운, 인터셉션 30-30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올해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한 경기가 더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윈스턴이 다음 경기에 나와서 평상시의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NFL 역사상 첫 30-30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 홈런 30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참 뭐랄까 윈스턴이 윈스턴 했다라는 단어 외에는 뭐 크게 떠오르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텍산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제 그 이날 경기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역량보다는 템파베이가 안겨준 승리를 그냥 가져갔는데 조금 이제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기력이 이 경기 말고도 계속 안 좋았다. 네. 그래서 2주 전이었나요? 한 뭐 최근 몇 경기를 보면 한 2주 전에 이제 브론코스를 상대할 때도 보면 38대 3까지 끌려가면서 결국 이제 대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브론코스가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브론코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버커니어스, 플레이오프를 탈락한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는 다 강팀들일 텐데 네. 플레이오프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좋게 가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좀 모습으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다라는 네. 것이 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는 2부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이제이 왓 선수가 이제 그렇죠. IR에서 풀려났어요. 복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흉부 부상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네.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출전을 하려고 그런 이제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죠. 네. 어쨌든 이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 팀의 지주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그러니까 지주.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도 훨씬 이제 사기에 진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2부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경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경기가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경기는 24대 17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한 팽팽한 그런 승부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상당히 재밌던 경기였고 이 경기 자체가 플레이오프였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치열했고 재밌었던 경기였고 이날 경기를 펼치는 양 팀의 어떤 그런 그 임하는 자세를 보면 양 팀 모두 포스 다운에서도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고 터치다운 후에 투포인트 컨버전도 하고 상당히 이제 하나라도 더 해보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특히 이제 그 버펄로 같은 경우에는 이날 패하긴 했지만 네. 상당히 예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뉴잉글랜드를 보면서 뉴잉글랜드를 무서워하지 않네 라는 것이 상당히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지구 우승은 아쉽게 놓쳤지만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 가면 누구도 사실 만만히 보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시즌 초에 저희가 이제 버플로 빌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조시 앨런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성장을 많이 늘었어요.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 경기 후에 이제 팀메이트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들 보면 뭐 내년 내후년 정도면 리그 정상급의 쿼터백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팀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 네. 상당히 좀 어쨌든 많은 성장을 했고 이날 경기도 보면 그 포켓 안에서의 그 풋워크, 그 어떤 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 포켓 안팎으로
스크램블링도 상당히 잘하고 롤아웃해서 본인이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패스도 좋았고 정확했고 좋은 플레이를 잘 만들어줬는데 특히 눈에 띄는 플레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 2개를 보면서 조시 알렌이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느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전반 종료 직전에 첫 번째는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터치다운 패스를 했는데 리플레이 리뷰한 결과 골라인을 넘지 못했다. 짧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1야드 앞에서 다시 이제 플레이를 재개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사실 이제 10초도 안 남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쨌든 다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퍼스트앤 골이 됐고 이제 경기 시간이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점도 못 올리고 이제 해프타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잉글랜드가 상당히 또 거칠게 패스 러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터치다운이 번복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피해서 다시 한번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침착하기도 하고 네. 이제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 성장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이제 후반 막판에 포스 앤 원 상황에 있었는데 저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때가 보면 이때는 누가 봐도 여기서 쿼터백 스닉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캐스터랑 해설도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쿼터백 스닉을 했죠. 근데 막혔거든요. 네. 막혔는데 그거를 진짜 집념을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그걸 퍼스트다운을 얻어내더라. 맞아. 왼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몸을 그쵸. 던졌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전 그거 보면서 또 슬픈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사실 그 장면이 달라스와의 땡스기빙 데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포스트다운에서 조시 앨런이 스닉을 하는데 그때 펌블을 했었어요. 근데 펌블하면은 보통 이제 그 공을 그냥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공을 잡아서 그때 몸을 또 그때도 날려서 퍼스트다운을 얻어내는 그 집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가 연상될 정도로 상당히 집념이 넘치는 멋진 플레이였다라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도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이 조시 앨런 선수의 플레이들을 놓고 봤을 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몸을 던지고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그쵸, 플레이들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의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쿼터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않고 이런 그 뭐랄까요,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면 팀 선수들이 그렇죠.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펙트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포지션 플레이어들도 우리 쿼터백이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리스펙트를 하게 되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날리고 이렇게 퍼스트다운을 얻어내고 뭐 터치다운을 얻어내려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 다른 선수들이 그걸 다르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정상급 쿼터백이 돼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조시 앨런이라는 쿼터백을 팀 내에서도 라커룸 내에서도 이제는 믿고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네. 리더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조시 앨런이 아니고 슈퍼볼 50대 그때 이제 덴버 브론코스 때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이제 슈퍼볼 매치업이었는데 그때 그렇죠. 후반에 좀 아쉬운 모습이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캠 뉴턴이 펌블을 했었어요. 근데 펌블을 했는데 슈퍼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펌블을 했는데 몸을 날려서 펌블 리커버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뒤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덴버 선수들이 이제 리커버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아쉬웠거든요. 캠 뉴턴이 쿼터백이 팀의 리더인데 다른 경기도 아니고 슈퍼볼인데 그걸 보면서 저러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쿼터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조시 앨런의 플레이는 그거가 대비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플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시 앨런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등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만 역시나 승부의 키는 패치의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버펄로가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해주긴 했지만 수비가 잘 버텨줬고 그 공격에서도 이제 빅 플레이 몇 개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정권 내에는 있었는데 공격력이 꾸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패했었는데 페이트리어스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날 공격도 보면 브레이디가 최근 몇 주 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안 좋은 모습과 좀 다르더라. 그래서 뉴잉글랜드도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디가 최근 몇 주보다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초반에 보면
패스 성공 10개를 연속으로 맞아요. 성공시키면서 이날 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리듬을 탔다. 이런 것들이 쭉 어쨌든 경기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싱 공격이 살아났다. 네, 제가 패트에서 봤던 그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니 미셸이 모처럼 올해 존재감을 나타냈다. 네. 그래서 이날 성적을 보면 21번 달려서 96야드, 거의 100야드 가까운 러싱을 해줬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 페이트리어스 공격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오펜시브 라인의 부상도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러싱 공격이 상당히 안 풀렸다는 게 결국 그 모든 부담이 톰 브레이디를 비롯한 이제 패싱 공격에 넘어가는데, 패싱 공격도 이제 뭐 리시버들 부상이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부진했던 이런 네.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러싱 공격이 좀 돼줬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어쨌든 러싱 공격만이 아니라 또 모처럼 렉스 버켓까지 숏 패싱 공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써니 미셸, 렉스 버켓 원래 우승할 때 잘해줬던 멤버들이잖아요. 작년에 우승할 때. 근데 이런 선수들이 그런 기량을 보여주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공격들이 조금 더 활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격에서 은킬 해리 선수까지 리버스 공격을 해주니까 공격이 좀 어쨌든 좀 다양화되더라. 네. 그러니까 그 수비 입장에서도 다양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까지의 경기 필름만 봤으면 뉴잉글랜드 뭐 숏패싱 게임만 막으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날은 뭐 은킬 해리의 그런 이렇게 리버스 공격, 렉스 버켓의 다양한 숏패싱 게임, 그다음에 이제 러싱 공격까지 되니까 수비 입장에서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조화를 이뤄가면서 최근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뉴잉글랜드의 어떤 부진한 공격,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처음에 이제 러싱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니까 뭐 정말 이 한 번에 패스 잡아서 터치다운이 만들어냈었던 멜 라코스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버크헤드가 그렇죠.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발휘하면서 엔드존 들어가면서 터치다운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줄리언 에들먼이 조금씩 풀리더라.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이날 패트리어츠가 발견한 부분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브라이트사이드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텍사스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뭐 지적했던 거지만, 이제는 모든 팀들이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한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그런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텍사스는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기를 상당히 안 좋고, 네. 뉴잉글랜드도 최근에 계속 안 좋았는데 그런 어떤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페이트리어스 팬들 입장에서 고무적인 거죠. 네. 네, 특히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좀 빌스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도 이즈만 위원은 이제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약간 반반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다른 팀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둘 다 수비가 너무 뛰어난 팀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저하되어 있는 이 패트리어츠의 경기력, 그리고 올라와 있는 빌스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홈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좋은 경기력을 모처럼 보여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브레이디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이디도 사실 올 시즌 되게 좀 걱정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날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년의 브레이디 같은 모습인데 스탯이 좀 떨어지긴 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스탯도 좋았었는데 올 시즌은 보면 지금 이날도 보면 스탯이 엄청나게 좋고 막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초반에 연속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본인도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이날 보여줬던 거는 결국 4쿼터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브레이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회귀했고, 다만 스탯은 좀 떨어졌더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디가 이 정도로만 회복을 해줘도 수비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가면 정말 무서운 팀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를 계속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이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전 늘 말씀드렸지만 스탯에 가려져서 정말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년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경험했던 팀이고, 뭐 브레이디가 뛰는 동안 지금 슈퍼볼 9번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뛰는 건 18번의 시즌 동안 9번의 슈퍼볼을 갔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슈퍼볼을 가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돼요. 이런 노하우나 경험이 지금 NFL 누구보다도 훌륭하죠. 그런데 그렇지. 이제 이런 팀들이, 이런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간다. 기량을 서서히 회복해 간다.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나머지 11개 팀은 긴장해야 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경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단 마이애미를 상대를 하게 되니까 다음 주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톰 브레이디 선수가 팔꿈치 쪽이 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를 건너뛰게 되면 팔꿈치를 그만큼 휴식하고 나와서 또 이 디비전 라운드 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또 그렇죠. 가보면 알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 1라운드 바이를 넣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드가 확정이 돼서 이제 1라운드 바이를 넣는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 주 경기를 봐야겠고 그렇죠. 이날 승리를 이제 지구 우승을 다투는 빌스에게 승리를 함으로 해서 11번째 11년 연속 지구 그렇지. 우승을 했고 19년 동안 지난 19년 동안 17번째 지구 우승을 했거든요. 아 정말 이 AFC 이스트를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은퇴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종목이지만 마이클 조단이 은퇴했을 때 조단 이후에 시카고에서 누가 뛸 거냐, 특히 이제 그 스타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포스트 조단, 근데 리그 차원에서의 포스트 조단도 있지만 시카고 불스 차원에서도 이제 포스트 조단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화두였는데 다른 스타 선수들이 상당히 좀 꺼려하더라. 왜냐하면 조단이라는 역대 최고 고트가 뛰었던 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스타 플레이어로 뛴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비교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트 브레이디 누가 와서 그 자리를 메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베테랑이 올 수도 있고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처음에는 네. 그 어깨에 상당히 큰 부담을 지고 경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뭐 브렛 파브 뒤에 이제 에런 로저스가 나타났듯이. 그 예전에 이제 조 몬테나 뒤에 이제 스티브 형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오버랩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디 뒤에는 브레이디가 만약에 지금 올해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은퇴한다, 뭐 다른 팀으로 간다. 바로 은퇴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은퇴한다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 해서 만약에 이제 쿼터백이 공백이 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서 할 만한 선수가 팀 내에는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오프 시즌 때 그 벨리책이 어떻게 또 준비를 할지 모르죠. 뭐 너무 먼 미래에 이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드래프트에서 투아 턴거바이올루아가 10번대, 20번대로 떨어지면 벨리책이 또 점프업 해가지고 만약에 턴거바이올루아를 데려간다. 그러면 또 정말 다른 팀들에게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 램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진짜 저는 나이너스를 올 시즌의 명경기 메이커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 경기도 진짜 명경기였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토요일 날 했던 현지 시간으로 그 세 경기들이 다 원 포제이션 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가 특히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끝까지 이제 끈적끈적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이날 사실 그 당구 현장 중계여가지고 출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TV에서 그 계속 당구 재방송하는데 김민준 아나운서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경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재밌었어요. 어느새 도착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NFL 팬들이 제러드 고프가 패스러시가 강한 상대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날 경기 전에 닉 보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닉 보사가 제러드 고프는 패스러시가 강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몇 번 썼던 표현이지만 제러드 고프한테는 패스러시가 크립토나이트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 팀이 올 시즌 첫 번째 대결을 했을 때 상대를 좀 보면 그 결과를 보면 6주차에서 이제 처음 붙었었는데 그때 20대 7로 나이너스가 이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프의 성적을 보면 하루 종일 이제 패스러시에 쫓겨다니면서 색을 4개를 당했고 펌블 2개나 했어요. 그러면서 패싱 야드가 78야드. 터치다운 없이 QBR이 0.7. 그러니까 이런 성적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서드 다운 9개 모두 실패. 포스 다운 4개 모두 실패. 그러면서 그날 타임 오브 포지션이 거의 2대1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러시가 가해지면 이런 팀이 된다. 이런 쿼터백이 된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날 그 16주차 경기는 램스도 나름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래닝을 상당히 잘해온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고프를 어떻게 좀 패스러시로부터 좀 떼어놓을까. 그래서 이날 했던 전략은 그 파켓 안에 그냥 두지 않고 롤아웃을 좀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도 보면 계속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롤아웃하는 플레이를 시켜서 그 파켓 밖에서의 이제 플레이를 많이 시켰는데 사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고프가 이제 뛰어나가면서 했던 패스팅 플레이들이 사실 쉬운 플레이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초반에 잘 해내더라. 그리고 그걸 이제 터치다운까지 연결시키면서 상당히 좀 경기력이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초반에 램스가 14대3 그 이후에 이제 21대 10으로 또 이제 리드를 해나가면서 계속 이제 투 포지션 차이로 앞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프도 개인 성적도 좋아서 이날은 323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2개 나면서 상당히 좀 잘했어요 초반에. 근데 아쉬운 점은 램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득점을 해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49ers한테는 너무 쉽게 기회를 주고 득점을 허용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터치다운을 한 후에 램스가 킥오프를 했는데 81야드 킥오프 리턴을 허용하더라. 그래서 바로 사실 이제 기회를 허용한 거죠. 근데 이 드라이브에서는 그걸 필드골로 잘 막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도 보면 14대 10으로 리드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18야드 플레이, 23야드 플레이, 19야드 플레이 연속해서 빅 플레이를 허용하면서 터치다운을 허용했고 또 그 다음에 픽6를 허용하면서 결국 역전당했어요. 24대 21로 역전을 허용했는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엎치락 뒤치락 가다가 마지막 드라이브 49ers가 마지막에 이제 필드골을 얻어내는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도 램스가 서든 16까지 2번을 이렇게 수비에서 잘 막아줬는데 그 서든 16 2번을 다 퍼스트 다운으로 허용했다. 특히 두 번째에는 서든 16에서 46야드 밤을 허용을 해서 이메뉴얼 샌더스가 진짜 완전히 혼자 비어있는 상황에서 캐치를 하면서 바로 이제 위닝 필드골까지 그렇죠. 연결되는 블로운 커버리지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이 칼 셰나한 감독과 션 맥베이 감독의 어떤 지략 대결 모처럼 그런 대결이 나오지 않았나 그쵸. 싶은데요. 그 두 공격형 천재 감독들의 그런 어떤 지략 대결이 상당히 좀 재밌게 펼쳐졌는데 어쨌든 이제 뭐 램스가 마지막에 어쨌든 수비가 좀 아쉬웠다. 특히 이제 패스 러시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날. 네. 그래서 가라폴로를 아마 색을 6번이나 했나 그랬어요. 6번이나 색을 하면서 계속 프레셔를 잘했는데 패스 러시를 신경 쓰다 보니까 패스가 뒤에 이제 세컨더리가 많이 뚫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메뉴얼 샌더스에게 마지막에 46야드 패스를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블론 커버리지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드라이브, 그 마지막에 이제 블론 커버리지가 나왔던 이 드라이브가 올 시즌 램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그런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상당히 좀 업앤다운이 심했고 네. 결국에는 실망스러운 플레이로 그 시즌을 마감하는.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작년 준우승했던 팀인데 상당히 좀 업앤다운을 반복하다가 실망스러운 플레이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네.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에는 사실 너무 많은 장기 계약자들이 있다는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올 시즌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러리 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선수들에게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캡 스페이스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잘 헤쳐 나가야 될 또 하나의 이슈 요인입니다. 네. 이 경기를 이제 램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이 됐고 이 NFC 이스트를 제외한 이 나머지 5개 스팟이 정해졌어요, 모두. 그렇죠. 이제 16주차 경기들을 통해서 NFC 이스트는 아직도 지구 우승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따 뒤에 말씀을 좀 나눠보겠지만 그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 우승팀들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 팀들까지 아직 뭐 시드 배정은 조금씩 남아있지만 그렇죠. 5번 시드가 아직 좀 남아있죠. 근데 이제 6번 시드에 미네소타까지 해서 5개 팀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6번 시드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아예 고정이 됐고 나머지 이제 1번 시드와 5번 시드, 2번, 3번 시드를 어떤 팀이 그렇죠. 갖고 오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싸움이 재밌어졌어요. 강팀 4팀들 간에 1, 2, 3 그다음에 5번 시드 이 경쟁이 네. 정말 치열하게 남아있죠. 그 와중에 이제 4번 시드가 굉장히 또
이 자강두천의 형태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좀 씁쓸하네요. 49ers 얘기 조금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극적인 승리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승리가 약간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49ers는 여러 형태의 경기를 다 이길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한 승부도 이길 수 있고 상대 팀을 블로우아웃해서 이렇게 쉽게 이길 수도 있는 팀이고 대파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비전 양상의 경기도 이길 수 있고 공격전의 양상도 이길 수 있는 팀이고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아도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이런 여러 형태의 경기에 다 이제는 그 어떤 그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플레이오프 가서 여러 형태의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팀 내에서 자신감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인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양면성을 띈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경기력이 조금 아주 좋지만은 않다. 조금 이렇게 특히 이제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49ers가 수비에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최근 몇 경기에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세인츠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승리는 했지만 46점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불안하고 또 지난주 팔콘스한테 업셋을 당하기도 했지만 팔콘스한테 거의 30점을 내줬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날도 램스한테 이기긴 했지만 31점이나 내줬다라는 것이 시즌 초반에 강력했던 49ers 수비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공격도 어쨌든 뭐 계속 뭐 이기고는 있지만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 여러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센터 웨스턴 리치버그가 이제 부상으로 IR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트리어스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센터가 부상으로 빠지면 뭐 이게 뭐 스냅 카운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펜시브 라인의 중앙이 뚫린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뭐가 눈에 띄었냐면 그 램스를 상대하면서 중앙 부분이 자꾸 뚫리더라. 그러니까 가로폴로 바로 눈앞에서 패스러시가 들어온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옆에 이제 오펜시브 가드들이 이제 그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갭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앙이 열리다가 그거를 가드들이 보완을 해주면 다른 갭에서 패스러시가 들어와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런 도널드, 네. 단테이 파울러가 막 엄청나게 색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전 센터가 빠지는 것들로 인한 영향들인데 네. 이 경기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뭐 당장 다음 주 플레이오프 전에도 시애틀이라든지 뭐 그린베이라든지 뭐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가서 상대하는 팀들이 보면 패스러시를 잘하는 팀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센터가 빠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이걸 숨길 수 있느냐 이게 좀 우려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는 상대 인테리어가 또 에런 호날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그런 팀들이 많잖아요. 그 패스러시를 잘하는 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센터의 공백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마스킹을 하느냐, 잘 숨기느냐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나이너스인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시애틀 시웍스와의 이제 서부지구 선두 그렇죠. 확정을 짓는 이 경기도 남아 있고 이제 어쨌든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은 팀들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올라가면 더 강한 상대랑도 만나게 될 텐데 참 어떻게 이제 데뷔를 해서 나올지도 참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49ers는 아직 여전히 이제 1번 시드가 가능한 상황이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차에서 그 결정이 난다라는 네. 거고 램스는 작년도 슈퍼볼 준우승을 했던 팀인데 아쉽지만 올해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 NFC의 이제 1, 2, 3, 5번 시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뉴욕 제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뉴욕 제츠가 스틸러스를 잡았어요. 그렇죠. 갈 길 바쁜 스틸러스를 잡았어요. 네. 근데 이날 스틸러스는 올 시즌 내내 이어졌던 두 가지 테마가 이날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이날도 보면 러닝백 제임스 코너, 센터 멀티스 파운시, 네. 그다음에 쿼터백 메이슨 루돌프까지 주요 포지션의 선수들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쿼터백 회전문이 계속된다.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교체가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날도 보면은 메이슨 루돌프를 대체해서 데블린 하지스를 투입을 했는데 데블린 하지스가 이날 인터셉트 2개를 당하면서 부진하니까 네. 바로 뺐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이슨 루돌프를 넣었는데 메이슨 루돌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하지스를 투입하는 네.
쿼터백 회전문이다. 음. 이런 것이 상당히 그 팀 전력의 불안한 요소인데 이날도 이 두 가지 부상과 쿼터백 회전문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츠 같은 이미 네.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한테 업셋을 당하고 말았다. 역시나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코너도 코너지만 이 센터 머키스 파운스. 머키스 파운스의 부상이 굉장히 좀 뼈아파 보이는 게 다음 주에도 아마 못 나온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음. 플레이오프 경쟁을 아직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중요한 선수들의 부상이 참 안 좋은 타이밍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스틸러스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 요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기와 동시에 이제 그 테네시 타이탄스가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승차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경기는 이 스틸러스와 제츠 간의 이 같은 컨퍼런스 안의 경기였고 그렇죠.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컨퍼런스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전에 양 팀이 똑같이 8승 6패였는데 타이브레이커를 스틸러스가 앞서서 스틸러스가 6번 시드. 그렇죠. 그다음에 타이탄스는 같은 8승 6패지만 타이브레이커에 밀려서 이제 플레이오프권 바뀐 7번 시드였는데 이날 둘 다 패해서 똑같이 8승 7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가 바뀌었어요. 네. 그걸 조금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동률인 팀들의 타이브레이커를 적용하는 순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이브레이커가 이제 헤드 투 헤드, 그러니까 맞대결로 이제 따지는데 두 팀이 스틸러스와 타이탄스가 맞대결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타이브레이커는 적용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컨퍼런스 내의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기 전까지 성적이 컨퍼런스 내에서 스틸러스가 6승 4패, 타이탄스가 6승 5패였거든요. 그러니까 반경기 차이로 스틸러스가 앞서서 타이브레이커 우선으로 이제 6번 시드였는데 이날 스틸러스가 패함으로 해서 6승 5패로 동률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타이브레이커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타이브레이커가 뭐냐? 그게 이제 공통 경기에서의 승패인데 최소한 4경기가 공통 경기가 있을 때 이제 이걸 적용을 하는데 네. 이 두 팀이 공통 경기가 5경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3승 2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타이브레이커까지 똑같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타이브레이커가 뭐냐? 그게 이제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은 우리 팀이 그 상대했던 모든 팀들의 성적이 어떠냐라는 걸 따지는 건데 승패를 합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는 내가 이겼던 팀들의 성적이 어떠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경기들의 질이 얼마나 좋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 타이탄스가 앞서는 거죠. 타이탄스가 이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에서 4할 4푼 4리, 스틸러스는 3할 5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탄스가 앞서면서 네 번째 타이브레이커에서 뒤집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탄스가 6번 시드에 턱걸이로 올라가 있고요. 스틸러스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권 바뀐 7번 시드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오클랜드의 그쵸. 경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스킵을 했던 이유가 이 두 팀이 둘 다 질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도 이 굉장히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잘 안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클랜드가 살아 있어요. 이게 오클랜드 이제 경우의 수를 물론 이제 2부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타이탄스와 이 피츠버그가 모두 지고 그리고 콜츠가 경기를 승리를 하게 되면 레이더스가 이제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를 따지게 되는 그 순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베어스와 라이언스, 차저스, 패트리어츠 이 네 팀 중에 한 팀만 승리를 해도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갑자기 6번 시드 막차를 탑승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타이탄스와 스틸러스가 져야 되고요. 네. 거기다 이제 콜츠가 이기게 되면 레이더스까지 해서 네 팀이 이제 동률이 되는데 레이더스가 나머지 세 팀은 다 이제 앞선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이브레이커로 앞서게 되고 네. 스틸러스를 스트렝스 오브 빅토리에서 앞서려면 그렇죠. 말씀하신 페이트리어스, 베어스, 차저스, 라이언스 네 팀 중에 한 팀이 이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레이더스가 6번 시드가 되는 네. 이런 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베어스, 라이언스, 차저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페이트리어츠가 다음 주에 상대를 하게 되는 팀이 마이애미 dolphins이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트리어스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콜츠도 이겨야 되고. 콜츠도 이겨야 되죠. 콜츠가 이기는 게 좀 쉽지 않긴 하겠군요. 근데 제규어스를 상대하기 네.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와 테네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테네시 타이탄스가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를 하게 되고 원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번 시드가 확정됐긴 하지만 볼티모어. 네, 올 시즌에 볼티모어는 또 다른 팀이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2주간의 휴식을 주겠느냐. 그 부분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2부에서 다뤄보겠지만 아직 뭐 모른다.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지금 스틸러스와 타이탄스가 다 지고 콜츠도 이기고 또 이제 페이트리어스는 이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레이더스가 플레이오프 간다. 그러니까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기사 회생의 찬스가 남아있는 오클랜드인데 뭐 이 얘기는 좀 2부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AFC 1번 시드를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팀 역사상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1번 시드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사실 레이븐스가 슈퍼볼 우승도 2번이나 했던 팀이에요. 네. 근데 이제 팀 역사상 1번 시드는 처음이다. 근데 뭐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븐스에 대한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MVP 느낌표 빡빡빡. 왜 그러냐면 이 경기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지 않았었더라 그러면 전 이 경기를 통해서 라마 잭슨의 MVP가 그냥 확정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 점정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날 그 좀 성적을 좀 보면 패싱에서 238야드, 터치다운 3개에 인터셉트가 없고 그다음에 103야드 러싱에 팀 11연승까지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번 시드를 확정을 지었는데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그러니까 MVP 레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러셀 윌슨은 팀이 패하면서 본인 성적도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를 통해서 이번 주차 경기를 통해서 라마 잭슨이 뭐 이미 확정지은 게 아니라 그러면 확정짓는 주차였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MVP 투표는 50명의 기자단에 의해서 그 정규 시즌 종료 후 포스트 시즌 시작 전에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 주차만 더 남겨두고 있는 정규 시즌 후에는 네.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상 이번 주를 통해서 MVP가 거의 결정된 것 같다. 이제 MVP 투표는 이제 정규 시즌 후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발표는 슈퍼볼 전날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라마 잭슨이 MVP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보면 칩스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5,000야드 이상 패싱에 5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MVP가 됐었는데 역대 이제 MVP 중에서 쿼터백이 67%예요. MVP가. 그래서 이번 시즌도 보면 뭐 MVP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쿼터백이 유력하다. 네. 그래서 이제 라마 잭슨, 러셀 윌슨을 얘기를 했었고 저는 오히려 러셀 윌슨보다는 그 라마 잭슨이 1번이고 MVP가 될 것 같고 2번이 저는 오히려 역전이 된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러셀 윌슨보다 마이클 토마스가 MVP 투표에서 2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새로운 기록 하나를 네. 세우게 된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볼티모어 얘기만 해보면 MVP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브라운스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브라운스는 17년 연속 플레이오프 실패 확정. 많은 변화가 있을 듯.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사실 예년과는 달리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선수들도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쿼터백 포지션에서 특히 이제 달라졌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지구 우승까지도 기대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네. 시즌 초에 지구 우승으로 그 AFC 놀스의 지구 우승을 볼티모어가 아니라 클리블랜드를 뽑았었는데 17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 그러면서 올 시즌에 뭐 어찌됐든 5할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예년에 못할 때와는 달리 기대를 이만큼 올려놨다가 예년 같은 안 좋은 성적이기 네.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프 시즌 중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감독인 프레디 키친스부터 좀 위험하다. 물론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올 시즌 이 라커룸에 대한 통제력을 네.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고 경기 중에 좀 미스매니지먼트 하는 것들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는 올 시즌 이렇게 기대했던 시즌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한 거에 대한 책임을 네. 아무래도 감독이 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실 이제 프런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선수들을 모아줬으면 물론 이제 뭐 라커룸에서의 어떤 이 선수들의 영향력을 떠나서 그렇죠.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줬으면
프런트 오피스가 할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기력은 이제 감독이 제일 먼저 이제 책임이 뭐 감독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선수들도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잡음이 나오잖아요. 오델 베컴 어디 가냐? 그렇죠. 남을 거냐 옮길 거냐. 뭐 본인은 또 이제 말을 뒤집었어요. 최근에 나는 클리블랜드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모르죠. 어떻게 또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할지. 그리고 그렇지. 또 최근에 그런 어떤 이 OBJ의 좀 행태를 보면 AB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오프 시즌 중에 어떤 행동을 할지 또 그래서 팀은 또 과연 이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을지 이런 거는 오프 시즌 중에 좀 눈여겨볼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BJ가 만약에 이제 트레이드로 옮기게 된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너무 많죠. 아직은 너무 네. 이렇게 많은데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혹시 뭐 페이트리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저희는 AB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한번 고통받았기 때문에 싫어요. 그렇죠. 뭐 아직은 모르죠. 뭐 어느 팀이 탐을 낼지는 모르고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드래프트 때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죠. 드래프트 픽과 함께.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때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다. 뭐 어찌됐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정말 이제 클리블랜드의 그 들끓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24-12 애틀랜타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난주 프리뷰 때 사실 이제 탈락한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영애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경기를 다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다뤄보는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올 시즌에 워낙 키커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태까지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나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첫 번째 이 42야드짜리 필드골이었나요? 그 필드골 시도가 무산되면서 살짝 이제 왼쪽에 이제 발을 지나가는 그런 필드골 시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아쉬웠죠.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그때 경기 상황을 보면 14대 0으로 앞섰고 17대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이드 레프트 네. 왼쪽으로 살짝 비껴가는 이제 필드골 미스를 했거든요. 42야드 필드골이었는데 사실 이제 42야드 정도면 안정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렇지. 거리인데 그걸 좀 실패했다라는 게 아쉬웠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쿼터에 이제 23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날은 필드골 2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는 기회가 3번이 있었는데 3번 다 성공시켰다. 그래서 올 시즌 7경기를 지금까지 출전했는데 좀 누적해서 기록을 좀 보니까 필드골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 21번의 기회 중에 18번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3번만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드골 성공률이 85.7%. 그다음에 엑스트라 포인트는 15개 중에 14개를 성공해서 93.3%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선수들과 한번 좀 비교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이번에 프로볼에 선정된 2명의 키커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FC에서 뽑힌 프로볼러 저스틴 터커 좀 비교를 해보면 터커는 올 시즌에 이제 필드골 기회 25번 중에 24번을 성공을 시켜서 96%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영애 선수는 필드골은 85.7%, 터커가 96%. 그다음에 이제 PAT 엑스트라 포인트를 보면 터커가 57번의 기회 중에 55번을 성공시켜서 96.5%거든요. 올 시즌은 이 32개 팀 중에 가장 솔리드한 키커예요. 뭐 저스틴 터커는 항상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이제 NFC의 프로볼러 윌러스를 좀 보면 윌러스는 필드골 기회 36개 중에 32개를 성공시켜서 88.9%예요.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가 85.7%라고 했으니까 터커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러츠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다음에 또 윌러스도 보면 PAT는 43개 중에 42개를 성공시켜서 97.7%. 그러니까 뭐 사실 구영애 선수도 PAT는 하나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없고 필드골도 보면 지금 리그 정상급 키커들과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프로볼에 뽑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프로볼에 이미 뽑힌 선수들과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 하지만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이 실패했던 필드골들이 다 짧은 거리였어요. 40야드 초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30야드짜리가 아마 한두 개 있고 그러니까 지금 3개를 놓쳤는데 그게 다 30야드 대 40야드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그런 것도 들어서요.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팀 입장에서 보면 구영애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는 팔콘스가 1승 7패였거든요. 근데 구영애 선수가 온 다음에 5승 2패예요. 그래서 지금 팀 성적은 6승 9패가 됐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럭키 참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저희가 이제 과하게 좀 끼워 맞춘 느낌이 네.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영애 선수가 뭐랄까요 S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제 A급, A 플러스급의 활약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리그 최정상권의 키커들과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네. 뭐 괜찮다라는 정도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올 시즌도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고 다음 시즌에 또 더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탐 커플린을 경질했어요. 아, 저 커플린 하면은 사실 이제 상당히 그 올드 스쿨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이언츠에서도 슈퍼볼을 2번이나 이끌었던 명장인데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풋볼 오퍼레이션으로 그렇죠. 이제 모셔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팀 어떤 그 스타일을 조금 이게 진짜 그 올드 스쿨 스타일로 잘 빌드업을 해라라고 이제 데려갔는데 올 시즌도 성적이 안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제규어스는 지금 감독보다는 프론트 오피스부터 지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전반적인 교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체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덕 마론 감독도 위험하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이제 감독이 바뀌면 그 새로 오는 감독에 의해서 나머지 이제 코치진도 상당히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제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을 누굴 쓸 거냐. 올해 이제 닉 폴스를 데려왔지만 뭐 부상의 요인도 영향도 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 민슈한테 한번 밀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쿼터백이 누구냐,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누굴 쓸 거냐라는 것도 이번 오프 시즌 중에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쿼터백을 누구를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큰 돈을 주고 FA로 데려온 쿼터백을 또 묵혀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민슈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닉 폴스를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좀 뭐 고려해볼 수 있을 거고. 네. 아마 이제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이제 뭐 제가 뉴잉글랜드 얘기할 때 투아 얘기를 했었지만 아마 지금 쿼터백이 확실하지 않은 팀들은 드래프트 때 다 고려를 해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투아가 아니래도 그 신인 드래프트 때 신인을 다시 한번 뽑아야 되나 쿼터백을 그런 고려는 아마 지금 쿼터백이 확정되지 않은 팀들 좀 불안한 팀들은 다 고려를 해볼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체질 개선에 들어간 이 잭슨빌 제규어스였습니다.